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오늘은요, 우영팟 글귀 한 구절을 낭독하면서 특별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웃지 마세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비추이 가락지다.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어울리지 않죠? 저도 압니다. 예. 자, 제가 읽은 게 피천득 시인의 수필 5월 속의 한 문장이거든요. 5월의 푸르름을 청춘의 아름다움에 빗댄 표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한 김에 오늘은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21살 때가 어떤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꼭 21살 아니더라도 청춘이 어땠는지. 제가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책이 유행했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 맞아.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책인데 저는 이거 읽고 사실 좀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왜 청춘은 꼭 아파야 되나? 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 당시의 시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아마 청년 세대들, 지금 20대들, 30대들도 미래를 생각하지 지금 자신의 시간들이 주인공인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까 읽어주신 시에서 이제 빛이 빛이 가락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좀 영롱한 시간이 지금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반전의 시간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유엔에서 발표한 연령의 새로운 규정을 한번 봤어요. 네.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0세에서 17세까지가 미성년자고요. 17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 네,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이고 80세 이후가 노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지금 청년인 거죠. 그래서 나이는 어쨌든 뭐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만은 청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다음날 일어나면은 잔디 받치고 이런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그 시절에 헛되게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추억은 잠시 뒤로 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의 소식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1년간은 놀이를 잡으면 안 된다는 햄수다. 유해동물로 지정되멍 아무 상 없이 막 잡아분한 그 숫제가 확 줄어들었단 말씀. 한락산의 전설 놀이. 그 연날 명성이 또시 들려와 시민 좋구다. 도내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특별한 양탄자가 꼴렴된 말씀. 운전자들이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노랑하게 곱갈른 옐로 카펫이 된 허는딘디양. 옐로 카펫이 보이민 차보다 사람이 모녀랜 하는 걸 맹심 없어양. 제주에 오민 누게나 혼번쯤 촌는 관광지. 성산 일출봉이형 만장굴인디양. 오는 7월 1일부턴 이 두반디 입장료가 자연보호 때문에 오른댄 말씀. 제주를 촌는 관광객들은 머릿속에 기억했당 초장갑 서양. 네, 한라산의 상징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바로 노루인데요. 농작물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었다가 이번에 지정 해제가 돼서 포획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저희 우영팟 동물원에서 노루를 담당하고 있는 은영 씨. 실제로 노루가 많이 줄긴 했죠? 네, 지금 제주 영물 노루라고 계속 불려왔는데 지금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에 따르면 2009년에는 10,000마리가 넘었어요. 12,800마리 정도 수준의 개체수가 있었는데 2013년 7월부터 유해 조수로 이제 지정이 돼서 그때부터는 합법적으로 이제 사냥이 가능하게 되어서 개체 조절이 들어갔었죠. 그 이후에 2018년 3,800여 마리만 지금 남은 상황이에요. 4분의 1로. 네, 그래서 사실상 6년간 9,000마리가 이제 감소를 한 거고요. 이제 너무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게 원하던 바의 어떤 개체 관리 그 숫자보다 훨씬 더 감소된 수치다라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유해동물에서 지금 해제가 된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일시 해제라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해제가 됐다는 점이고 지금 제주의 역사와 사실 노루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유해동물이 지정이 됐었을 때가 2013년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과연 농작물 피해 예방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환경보호 단체들의 이야기가 있었으나 그대로 강행이 됐었거든요. 사실 이번 발표를 조금 살펴보면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실제적인 예방 효과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런 것도 좀 가만히 된 어떤 일시적인 해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3,800여 마리로 떨어지기 전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중간에 모니터링을 잘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800마리에서 이게 3,800마리로 줄었다는 건 이게 정말 거의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수치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그러면 자, 좋아. 그러면 이제 노루가 예를 들어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이게 뭐 잡아들임으로써 농작물 피해가 줄어드는지 이게 사실 검증되지 않은 바도 분명히 사실이긴 한데 그러면 도대체 노루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 제주도에 이거 자체에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그 제주연구원이 이렇게 노루와 관련된 좀 연구를 혹시나 했을까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이 제주연구원이라든가 이제 어떤 제주도 차원에서 이렇게 노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게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좀 어떤 좀 학술적인 보완, 좀 전문적인 어떤 체계적인 이 어떤 데이터를 좀 이렇게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연구가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유산 한라산 연구원 이쪽에서 이제 적정 개체수로 6,100마리라고 했을 때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되게 넓은 초지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을 포함하면은 적정 개체수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 개체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더라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개체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인위적으로 뭐 개체수를 엉망하게 조절하는 것, 특히나 이제 제주의 노루 같은 경우에는 희귀종이잖아요. 사실 제주산 노루 이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싶네요. 애초에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된 이유가 농작물 피해를 준다 이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부터 말이 참 많아요. 이게 진짜 노루가 피해를 거의 모든 피해를 줬느냐. 그런데 그 후에 통계를 내다 보니까 꼭 그건 아닌 것 같고 혹시 뭐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루가 사람들 거기 사는 곳까지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니냐 여러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조사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시 해제라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줄어버렸으면 오히려 보호를 해야 되고 일시 해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건데 굉장히 접근 자체가 지금 도정이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 지난번에 은영 씨가 노루 울음소리 오 했잖아요. 네. 절대 편집돼서 안 돼요. 웡웡 하면서 짖어요. 노루는 울지 않고 짖어요. 그래서 웡웡 하면서 짖어요. 웡웡 소리 나왔는데 모처럼 기분 좋게 노루들이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고 웡웡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물론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한 보상도 또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져야겠고요. 예,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지대 옐로 카페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근처 횡단보도 대기 장소 주변을 노랗게 만들어서 옐로 카펫이라고 불리는 건데 박주희 씨도 직접 뭐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색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노란색이에요. 네, 그래서 마침 지나가다 보이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눈에 확 띄어서 가만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는 정말 톡톡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옐로 카펫이요, 그 국제아동 인권센터에서 어린이들 보행 환경을 위해서 보완해낸 안전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한국이 OECD 26개 회원국 중에 아동 상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어린이 교통사고가 유독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국내 아동 사망 사고 중에 교통사고 비율이 44%인데 전 더 놀란 것이 이 중에 81%가 바로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그 운전 제한 속도가
30km 미만 서행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이런 안전물 설치가 필요했던 것인데요. 도내 그렇다면 스쿨존 내 어린이 사건 사고는 얼마나 있었나 제가 좀 살펴봤는데 2016년에는 6건, 예. 2017년에는 7건. 근데 지난해 무려 17건이나 굉장히 껑충 증가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스쿨존이면은 한 건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뒤늦게나마 이렇게 좀 다른 안전 추가 시설물이 들어서는 부분들은 뭐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2017년도에 초록부산 제주본부하고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체결을 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 내 16개 학교에 22곳에 설치는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턱없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모처럼 부모님들 아유 그래도 좀 안심해 지켜 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정말 운전자들 맹심 또 맹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교통단에서 옐로 카펫 그 설치 효과 분석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그 옐로 카펫을 설치했더니 그 시속이 보통 우리가 33km 정도 달리다가 설치한 이후에 보니까 19km로 줄어요. 그러니까 눈에 확 먼저 띄나 보죠. 그리고 아이들은 산만하게 이렇게 신호 앞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옐로 카펫 그 안으로 들어가서 대기하기 때문에 애들은 보니까 신호가 이제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살피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뛰쳐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어쩔 수 이렇게, 없어요, 아예. 예, 그런 부분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6% 정도는 더 조심해서 이렇게 횡단하는 경우가 이제 했고 이게 소위 그 넛지 효과라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넛지 효과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다 툭 뭘 던져놓으면 알아서 반응하는 그런 건데 이게 넛지 효과 하면 전 딱 먼저 떠오르는 게 화장실이거든요. 이게 그 화장실에 가 보면 어쨌든 그 팔이 하나 있어요. 보셨어요? 이게 뭐지? 이랬는데 그게 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넛지 효과거든요. 그랬더니 한 80%가 뭐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옐로카펫 그러니까 방송 준비하다가 좀 주목을 했던 게 서울 관악구의 사례였어요.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용 그 옐로카펫을 노인회관과 이제 그 관악구에 좀 그 고령자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3군데 정도를 이 옐로카펫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제주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제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 분석 결과 보행 사망자 그러니까 보행자와 차량이 부딪혀서 사망한 케이스의 51.4%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었어요. 사실 어린이도 그렇지만 노인분들도 교통 약자이고 몸의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히 또 이제 이런 감속 효과에 대해서 넛지 장치들이 좀 필요한데 제주에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실제 이런 좀 감속에 대해서 하는 이런 장치들이 좀 농촌 쪽에서도 좀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민간 차원에서 옐로카펫 캠페인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데 좀 제주도에서도 이 부분은 좀 사업에 대해서 그 비용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까 얘기했던 고령화가 굉장히 가속화되어 있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초고령 사회 이미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는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등 그 시간도 조금 연장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네. 좀 약간 외곽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데는 이 그 속도 시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일부 신호등은 보통 그 저희 같은 성인이 그냥 걸어도 좀 급한 네.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좀 여유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굳이 초등학생에 한정할 필요가 없죠. 교통 약자들이 많이 좀 사시는 그런 공간에서는 확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영판 뉴스입니다. 제주의 대표 관광지죠. 이곳들은요, 뭐 10년 전, 20년 전, 40년 전 그래도 제주하면 떠오르는 그런 곳들입니다. 바로 성산 일출봉과 만장굴인데요. 13년 만에 입장료를 올린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제일 씨. 작년에 이제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한 1,4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성산 일출봉을 찾은 방문객이 182만 명 정도로 한 10명 중에 1명 이상은 찾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건데요. 사실 이제 지금 입장 요금이 있긴 있어요. 지금 이제 어른인 경우에는 뭐 2,000원, 단체는 1,600원, 그리고 어린이는 이제 뭐 개인은 1,000원, 그리고 뭐 단체 800원 이렇게 받는데 이게 그 2006년에 책정된 요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3년 만에 올립니다. 그래서
개인인 경우에는 2,000원에서 5,000원. 그리고 이제 단체는 이제 1,600원에서 4,000원. 청소년이나 군인인 경우에는 개인 1,000원에서 2,500원, 단체 800원에서 2,000원. 이렇게 뭐 거의 두 배 두 배 이상 올리죠. 예, 그러니까 세계 자연유산의 뭐 어떤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뭐 저가 관광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뭐 이제 나머지 얘기는 이제 다른 패널 분들께서 해주실 겁니다. 예. 예, 박 주실 것 같아요. 네, 13년 만에 갑자기 2배 이상 뛰었긴 했지만 그동안에 올랐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우선 들고요. 이게 지난해 2월에 유네스코 등록 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난해 이미 7월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관광객 감소하면 그 상권 피해도 입는다 뭐 이러한 우려들이 있어서 1년간 유예를 했다가 네, 이제 13년 만에 인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초점은 요금 인상이 아니라 용역 결과에서 나왔듯이 이제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 또 자연 유산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보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환경보전기여금 예, 시행할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저희 무형팟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게 제주도에서는요 2020년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때도 찬성의 입장이었는데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기여금이나 이런 어떤 관광지의 요금 인상의 초점은 그게 왜 필요한지 그러면 제주의 관광과 제주 환경의 문제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주를 상징하는 두 곳이라서 의미가 더 큰 것 같거든요. 인상 이유가 이해는 됩니다만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작년 2018년에 그 제주도 홈페이지에 그 제주 자연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 관리 방안에 대한 그런 정책 토론방을 개설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러니까 요금 인상을 통해서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방법이 그게 올바른 방법이냐. 실제로는 탐방을 예약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휴식은 물론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너무 가격을 올려서 하는 부분은 그 주위에 또 상권에도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죠. 2,000원에서 5,000원도 어찌 보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제주에서 관광을 하는 분들이 보니까 그 관광으로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걸 감안하면 2,000원에서 5,000원인데 그게 또 단체로 이렇게 보면 또 비용에 주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권을 그 주변 상권을 그렇게 좀 이렇게 위축시킨다 이런 논의도 좀 있는 것 같고 휴식연제를 통해서 이 얼마큼 훼손이 복원되느냐를 보니까 한 94% 정도가 훼손이 복원됐다 이런 통계도 있고 보면은 네. 역시 휴식연제나 이런 자연 탐방제를 통해서 그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게 반대 의견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두 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금 인상도 필요하고 지금 제주도 전체를 사실 개발 안식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뭐 그 특정 지역에 대한 뭐 성산일출봉이나 한라산, 만장굴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그 안식년뿐 아니라 뭐 탐방 예약제, 휴식연제 이런 것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부터 요금 인상 전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짚어주셨지만 사실 시행이 되기로 한 만큼 지금 중요한 건 실제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실제 그 다음에 연도별로 두고 그 결과들을 모니터링해 나가는 것 전 관광업계 그리고 지역의 상권에서는 당연히 좀 걱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좀 인센티브제도 좀 고민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제주에서 여러 가지 여행의 특수를 누리는 업계들이나 업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배분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이렇게 계속 제주를 좀 지속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가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은영 씨 말 들어보면 그 검은 오름이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주요 관광지의 검은 오름화. 네.
예, 그렇게 정리를. 그리고 거기에서 검은 오름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바로 마을 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체가 돼서 지키기도 하고 마을 해설사가 되기도 하고 그 주변에서 실제 마을 기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델들이 지금 우리에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유명 관광지여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광의 지금의 문제 정말 관광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공감대 부분들이 그 분들하고도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큰 탈 없이 뭔가 보전이 돼서 앞으로 그분들도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해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그 노루 유해 야생동물 해제되는 시기도 7월 1일. 네. 그리고 그 입장료 인상도 7월 1일. 7월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뭐 제주 관광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오늘의 메인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주를 넘어서 전국으로 그리고 해외까지 번진 부끄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페타가 촬영한 경주마 도살 영상이 공개가 돼서 많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다들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일 씨. 예, 뭐 다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문 이니셜 하면 이제 K 아니겠습니까? K-팝, K-뷰티. 자,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페타라는 그 미국의 본부를 둔 그 동물 보호 단체가 있습니다. 그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앞글자를 따가지고 페타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경주마 도축 현장을 잠입해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붙인 제목이 K 크루얼티. 네, 이건 한국식 진짜, 잔혹 뭐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아무튼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예, 그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그 원래 이제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경주마들이 원래는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경주마의 그 자마들이거든요. 이 자마들이 한국으로 수출돼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 페타라는 단체가 계속 추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뭐 보니까 이제 뭐 다치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경주를 뛸 수 없는 경주마들이 도축되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차에서 말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뭐 몽둥이로 이렇게 때리는 모습, 좁은 통로로 말이 지나가면서 그 앞선 말이 전기 충격기를 맞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 이런 장면들이 한 4분 정도 영상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페타가 이제 같이 그 영상에 담은 모습이 뭐냐면 한국에서 소비되는 어떤 그 판매되는 이제 말고기 그리고 이제 마유 크림들 이런 것들을 함께 노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타의 영상을 보면은 페타가 문제 삼고 있는 건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거인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먹을 수가 있지? 라는 점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문화의 차이라. 예. 그 말고기가 중심은 사실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사실 페타가 고발하고 싶었던 것들은 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좀 생각이 났던 다른 영화가 있어요. 다큐멘터리인데 그 일본의 타이지라는 마을에서 굉장히 돌고래들을 학살을 하고 그 학살을 한 그 돌고래 고기가 전역에 일본 전역에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맨 처음 고발한
다큐멘터리 더 코브라는 건데요. 네, 그 코브 영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코브라는 그 영화에서는 사실상 그 학살의 이면에 돌고래 고기가 어떻게 유통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수익을 취하는지, 그리고 그런 그 산업 구조에 대해서 많이 다루거든요. 사실 이번에 페타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발하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상 마사회, 그리고 어떤 이런 경주마에 대한 그 이후를 고민하지 않는 한국 사회, 이런 것들을 좀 고발하고 싶었던 구조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정말 그 비밀스럽게 잠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결과 나오고서야 다 알았잖아요. 근데 도축된 말들은 또 아까 미국에서 뭐 수입된 종이 많다고 했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육지부에서 들어온 말들이라고 하던데 이게 일반적인 일일까요? 영상에서 도축된 말들은 부산이나 서울 등지에서 뛰던 퇴역한 경주마들이더라고요. 그 경주마로서의 어쨌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축장으로 끌려오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법령상 승용마, 경주마, 비육마들의 활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있지가 않아서 이게 도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군요. 네, 이참에 이런 법 개정도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마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뭐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데도 보면 이 승용이나 뭐 경마, 경주 이외에도 다른 용도로 도축이 되기는 합니다. 뭐 화장품 재료로도 쓰이고 뭐 사료로도 쓰이고 뭐 식용으로도 쓰이긴 하는데 전제 조건은 무조건적인 인도적인 도축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왜 제주도에 이렇게 말들이 들어왔을까? 제가 좀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제주도에 이제 말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800여 농가라고 해요. 전체 말마리가요. 15,177마리라고 합니다. 예. 네, 정도 제가 조금 눈여겨본 것은 비육마 도축의 경우는요, 전국의 78.7%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말 산업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퇴역한 경주마들이 이제 제주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말고기를 좀 즐겨 드시는 분들도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내가 먹었던 그 고기가 비육마가 아니고 경주마였다고 좀 씁쓸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페타와 또 있습니다. 생명체 학대 방지 포럼 두 곳에서 제주축협과 몇몇 작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구재원 씨, 지금 그래서 경찰 수사가 들어간 상태죠? 검찰로 고소했는데 예. 이제 경찰의 수사 지휘가 내려간 상황이고요. 이 사안은 그 동물보호법의 8조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죠. 8조가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조항인데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지금 행위, 이 부분이 진짜 좀 소스라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소스라치게 놀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원래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징역 2년 이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됐는데, 그 도살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살 방법에 보면 어쨌든 그 고통이나 그런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데, 그 중에 의미 있는 게 보니까 10조 2항에 보니까 그 어쨌든 도살 단계로 가려면 도살하는 그 순간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도살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이게 좀 관심 있는 거는 이 도축을 하는 것도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에 한해서 도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식육 처리 기능사 자격이 있는 전문 도축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좀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축협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축협 도축장이었잖아요. 근데 축협에서는 일단은 그 문제의 행동을 한 사람은 축협 직원이 아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뭐 정상적인 도축을 하고 있고, 지금 혹시나 이런 게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돼서 어떤 뭐 혐의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뭐 대응을 한다거나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 더 분노하게 만든 것이었는데요.
본인들의 도축장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도축을 했다고 하면 그건 더 큰 문제죠. 그게 정면으로 네,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부분을 시인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사실 영상에서 이제 말이 내리는 데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학대의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축협 내부, 그러니까 축협 도축장 그 사업장 전체적인 그 공간 안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노동자든 아니든 그런 책임 소재,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분명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운송에서부터 이동하는 것 그리고 대기시키고 도축하는 것,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사실 윤리적인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주에서 작년 말에 동물복지 그 도축장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처음으로 제주에서 오픈을 하게 된 도축장인데요. 동물복지 인증을 할 수 있는 도축장이에요. 그러니까 운송 그 동물복지 그 도축은 이게 바로 페타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마무리, 윤리적인 삶의 마무리인 것이죠. 이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이 도축장은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동물복지 도축장은 아니었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축협 자체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전 과정 자체가 제주에서 너무나 미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제주에서는 뜨겁게 좀 논의돼야 될 지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유럽의 도축 전문가가 도축의 어떤 자격해서 쫙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세세해서 놀랐던 게 물론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니까 그래야 되겠지만 뭐 옮겨가는 차는 무진동이어야 하고 그 대기 장소, 쉽게 말해서 슬픈 일이죠. 죽음을 대기하는 장소인데 조명을 밝게 하고 그 인당 면적은 어느 정도로 하고 해서 인당은 아니죠. 2당.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그 죽는 그 순간까지를 규정을 해놓고 이게 안 되면은 도축을 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아직은 조금 멀어 보입니다. 저희가 그 축협 얘기를 했고요. 축협은 이미 고발이 됐으니까 판결을 기다리면 되겠죠. 그런데 마사회는 정말 그 얘기할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이번에 경주마였기 때문에 마사회와 연결되는 문제 볼 수 있는데 지금 마사회 측은 그렇습니다. 퇴역한 경주마는 이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뭐 어쩔 방법이 없고 따라서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개인 마주제를 한 게 93년도거든요. 이게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개인 마주제고 개인 마주제를 한 이유가 그 말의 그 어떤 경주의 공정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체가 마주가 되면 어떻게 편성하는지 뭐 여러 공정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마주제 자체는 경마의 민주화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개인 마주기다 보니까 마사회가 일정 부분 경주를 뛸 때는 마사회에서 관리를 좀 하거든요. 관여를 하고 하는데 퇴역을 하면 그때부터 순순히 마사회와 관계없이 개인 마주의 책임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사회 자체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묻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고발 영상은 사실 구조를 지적하는 어떤 그 큰 목적을 담고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가장 큰 말산업 국가거든요. 지금 900만 두수가 넘는 그 말들이 지금 육성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이제 말들을 사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들이 경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 많은 경쟁력이 있는 말들이 계속해서 수입이 되고 부상당하거나 배팅을 받지 못한 말들이 계속해서 도축이 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사실상 마사회에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마주들이 관리를 못했고 부상을 회복을 못 시켰으니 그것은 마주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막권과 입장료 매출액이 지금 7조가 넘는 이 거대 마사회에서 취할 입장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그 말들이 은퇴한 다음에 갈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한 전체적인 이 그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은 다음에 마사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특히 그 퇴역한 경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은퇴한 후에 보살핌이 필요한 법인데 뭐 동물은 오죽
할까 싶고요. 얼마나 많은 경주마가 은퇴를 하는지 그리고 은퇴 후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박주희 씨가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네, 알아봤습니다. 예. 네, 퇴역한 경주마들이요 연간 1,400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엄청나게 들어오고 엄청나게 또 퇴역을 하는 거죠. 그 중에 60.7% 약 800마리가요 승용이나 번식으로 다시 활용이 되고 예. 폐사의 경우 150마리. 그 나머지 400마리 전체의 약 28.6%가 도축이 돼서 식용으로나 애완견 사료 뭐 이런 데로 쓰여진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수입해 오는 경주마들 얘기했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도축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같이 이 페타에서 그러면 이 말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느냐 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마침 한국을 하다가 그게 걸린 건데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수출만 하고 왜 그 나라에선 도축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예. 진짜 어떻게 그러면 할지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막막한 것도 있어요. 퇴역 경주마들은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그 말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특히 이제 시수말이 많다는 전 세계 시수말의 공급처라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뭐 물론 인터넷으로만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과연 여기는 퇴역말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서도 사실 뚜렷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리스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저 어디 기관에 맡기든가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퇴역말을 위한 호스피스 그러니까 뭐 양로원 같은 곳이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은 워낙 땅덩이도 많고 그런 사업을 해도 수요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미국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선택지는 뭐냐면 정 그러면 안락사를 시키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뭐 물론 전통적으로 말고기를 먹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데 과연 우리가 퇴역마 관리 시스템 뭔가 우리가 뾰족한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역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해외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데가 홍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중에 가장 괜찮은 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가 홍콩으로 봤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마주가 될 때 이미 일부를 예치금을 먼저 내요. 그러니까 퇴역 관리까지 포함한 비용, 그러니까 이후에 들어갈 비용을 예치금 그것도 액수도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중해요. 거기는 신중하게 그러니까 경주마로서 적정한가 또 이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경주 중에 부상을 입거나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4세쯤 되면 퇴역하는 말도 많이 나오고 한다고 하는데 홍콩은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퇴역마 관리를 어떤 관점에서 이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건 말이 가축으로 인간하고 계속 교감을 했던 그러니까 가장 역사상 오래된 교감 동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DNA에 갖고 있는 그런 교감 능력 등도 굉장히 뛰어나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동물 교감 치유 체험장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제 전남 그리고 뭐 경북 이런 부분에서 시험 사업 중인데 청소년을 위한 뭐 진로 체험 교실 이런 부분을 말과 함께 하고 또 말의 치유 부분 교감 능력을 좀 살려서 그런 부분들로 한 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농장이나 체험 단위로 계속해서 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것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퇴역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말고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마주와 마사회에서 공동으로 좀 함께 좀 모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쨌든 그 말뿐 아니라 동물에 대한 복지, 윤리적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말 산업을 주도하는 나라들 저희가 영국, 뭐 홍콩 얘기했습니다만 이곳들에서는 관련 정책들도 잘 마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구마모토에 있는 센코팜이라고 일본의 최대 친환경 마육 가공 업체예요. 예. 근데 여기는 그 회사 입구에 위령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도축이나 어떤 뭐 경마나 경주를 해서 목숨 뭐 이렇게 숨을 거둔 어떤 말의 뭐 훈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의미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지속 가능한 축산업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옛날에 우리 뭐 통시에서 키우던 돼지 잔치 동네 잔치하면서 잡을 때도 그때도 되게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끔찍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어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심지어는 식물마저도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뭐 이런 과학적 발표도 있고 최근에는 가재, 게, 새우, 문어, 낙지까지도 고통을 느낀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와서 스위스나 이탈리아에서는 산채로 넣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얼음과도 가까이 있지 않게 해요. 이 바닷가재를.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들은 지금 흐름이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저는 아까 얘기했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동물복지는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정부와 이제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어떤 정책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늦었지만 지금 한국 마사회에서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기본 추진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발표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말복지위원회를 경마와 관련된 그 종사하는 마사회든 뭐 마주든 또 외부 일반인들로 참여하는 말복지위원회를 일단 설립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아까 그 400마리가 그거잖아요. 그 400마리가 사실은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 거죠. 그게 뭐니까 이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산업육성법에 보면 등록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의무화한 건 아니거든요.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그거는 이제 종자에 대한 그런 보호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하는 규정인데 그 부분을 이제 의무 규정으로 해서 그 말산업육성법을 이제 개정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살처분 자체를 또 최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살처분 자체를 최소화하려면 역시 승용마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취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 또 우리도 수출을 해요. 말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동남아의 3개국인데 3개국에다가 올해 90마리인가를 수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살처분할 게 아니라 쓰임이 필요한 나라로 수출을 하는 것은 물론 수출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대하는 동물을 대하는 동물권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라는 게 뭐 용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애는 달리는 애, 어떤 애는 먹는 애 해가지고 이 용도에 따라 가지고 뭔가 스탠다드를 따로 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든 인위적 질서에 동물들을 편입시킨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어떤 동물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런 복지 차원에서의 뭔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개인에게 많은 부분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은 오랜만에요. 오리지널 우영파수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예. 근데 오늘의 총평을 송키로 해볼 텐데 표현해 볼 텐데 말을 다루는 시간에 송키를 또 이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만 박주희 씨 오늘의 송키. 어려웠는데요. 예. 저는 오늘의 손길은 양파를 선택했습니다. 예, 왜요? 양파 실험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파 2개를 두고 컵에 물을 따른 다음에 양파 2개를 놓고 한쪽에는 사랑해, 소중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한 양파한테는 너 못생겨서 너 싫어해, 미워해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보니까 좋은 말을 들었던 양파는 싹이 잘 자라고 있는데 나쁜 말을 들은 양파는 싹도 잘 안 났을 뿐더러 한쪽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송키도 이런데 동물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연이나 동물은 인간이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는 정말 함께 살아가고 고통과 기쁨을 느끼는 이런 존재라는 것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말이 이제 말하면 생각나는 송키는 사실 당근이죠. 그렇죠. 저는 오늘 보면서 태영마들, 경주마들이 조금 이제 말을 진짜로 경주마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진짜 관심을 갖더라고요. 예전에 특히 사례 중에 하나가 동반의 강자라는 말, 그게 쳐보면 나오거든요.
그 동반의 강자라는 말에 관심 있던 사람들의 힘으로 결국 장수 목장에서 여성을 보내고 있거든요. 뭐 그런 뜻을 넣어서 담아서 아주 드넓은 초원에다가 그 중간중간 당근들을 심어놓고 좀 뛰어놀게 했으면 어떨까. 경주마에 대해서. 행복할까요?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주마 중에서도 그 관심을 갖는 경주마가 있고 관심 밖의 경주마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초원의 당근. 알겠습니다. 예. 민영 씨.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돈으로 보고 판매할 것으로 보는 순간 우리도 내 상을 입는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작년에 그 축협의 도축 그 노동자들을 만났었거든요. 트라우마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트라우마가 있고 그 실제 당사자인 말이나 동물들도 당연히 생명을 잃게 되고 그런 과정들에서 결국엔 상처받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 우리는 윤리적인 최후를 어떻게 좀 맞이할 수 있을 것이냐. 돈으로 보는 시선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그 모든 분들을 좀 치유하고 싶은 생각에 엉겅퀴를 저는 심을 건데요. 이게 진리겨서 상처에 바르면 찰과상이 낫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엉겅퀴를 심겠습니다. 아유, 예. 뜻이 깊었습니다. 고재일 씨. 어쨌든 뭐 계속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요. 예. 다만 이제 먹을 거하고 안 먹을 건 좀 가리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손키 버섯하겠습니다. 버섯. 독버섯도 있으니까 버섯 중에 간단한 손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말뿐이 아닌 시대에 맞는 말 정책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드리고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야, 팥.